박은미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깨우는 것은 창틀 어딘가에 집을 지은 새의 지저김도 아침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도 아니었죠. 그저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와 밤새 뒤척이며 굳어버린 등줄기의 뻐근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3년 전 마지막 남은 빛의 잔상마저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우주는 오직 소리와 감촉 그리고 기억만으로 재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에구 삭신이야.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사가 유일한 아침의 활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침대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바닥을 짚었습니다. 발바닥에 와닿는 냉기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유일한 자극이었어요. 그녀는 벽을 짚고 가구의 모서리를 기억하며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외줄 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년간 반복된 훈련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3걸음, 왼쪽으로 돌아 5걸음이면 화장실 문손잡이가 손에 잡힙니다. 부엌까지는 다시 17걸음. 이 낡고 작은 단독주택은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로 각인되어 있었죠. 부엌에 도착한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를 찾아냈습니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멀건 된장국이 담겨 있었어요. 불을 켜고 국이 데워지는 동안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 타닥하고 가스 불꽃이 튀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은 그녀에게 하나의 형체였습니다. 바람 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고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는 둔탁한 몽둥이 같았죠. 그래서 할머니는 고요함을 사랑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그 온기 어린 정적을 그리워했어요. 국이 다 데워지자 할머니는 그릇에 대충 국을 붓고 찬밥 한 덩이를 말았습니다. 맛을 느끼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치르는 의식에 가까웠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의 다음 동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였어요. 그것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남편이 늘 입던 낡은 스웨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영감, 나 밥 먹었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네.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저녁에는 비가 오려나 봐요. 대답 없는 허공에 대고 그녀는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할머니에게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의 환영과 대화하는 이 시간만이 멈춰버린 그녀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위안이었습니다. 빛을 잃은 대신 그녀는 과거를 선명하게 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그녀를 현재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정지된 시간은 오늘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의 정지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낡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죠.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오는 우편 배달부는 말없이 우편함에 고지서를 꽂아두고 갈 뿐이었고 유일하게
그녀를 찾아오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항상 문을 두드렸거든요. 누구요?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절로 튀어나갔습니다. 대문 쪽에서 익숙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준곤이에요. 김준곤. 사회복지사 김준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와락 끼쳐오는 바깥의 찬 공기와 함께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흙냄새, 그리고 낯선 동물의 냄새였죠. 웬일이야? 올 날도 아닌데. 저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김준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별말 없이 길을 터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작게 낑낑대는 소리, 바닥을 핥히는 듯한 발톱 소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뭘 데리고 들어온 게야? 아, 그게 할머니. 죄송해요. 사정이 좀 급해서. 김준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무언가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할머니의 발목을 툭 건드렸습니다. 개코였습니다.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네 지금 미쳤어? 당장 이거 끌고 나가지 못해. 할머니의 고함에 놀랐는지 개가 깨갱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준곤이 다급하게 변명했어요. 할머니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있던 아이인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잠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도 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곳이라 딱 며칠만, 정말 며칠만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사람한테 짐승을 맡기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앞도 못 보는 늙은이가 이걸 어떻게 돌봐. 똥오줌은 어쩔 것이며 밥은 또 어쩔 거냐고. 당장 나가. 할머니는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자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것도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연약한 생명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이자 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대로 다시 데려가면 저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해요. 사료랑 배변 패드는 제가 다 챙겨왔습니다. 제가 매일 와서 돌볼게요. 제발. 김준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내 집에서 그 더러운 것과 함께 단 1분도 있을 수 없으니 어서 끌고 나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김준곤이 포기하고 개를 데리고 나가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온 것은 그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큰 잘못을 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어요. 며칠 뒤에 제가 꼭 책임지고 데리러 오겠습니다. 꼭이요. 그리고는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곤 혼자 나간 것이었죠. 낑낑대던 작은 생명체는 할머니의 칠흑 같은 세상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현관문 쪽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을 정체 모를 짐승을 철저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가구가 아니었고 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혹시라도 그 녀석과 부딪힐까봐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걸었죠.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눕자 닫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난리를 쳐야지. 김중곤 그놈 가만두지 않을 테다. 복수심을 되새기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존재가 내뿜는 기척 때문인지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뒤척여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인파로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찾고 있었죠. 영감, 영감, 어디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사람들의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색의 덩어리로 뭉개졌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던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신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밖으로 힘없이 떨어져 있던 그녀의 손등 위로 무언가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작은 혀가 그녀의 차가운 손등을 조심스럽게 핥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확 뿌리치자 깨갱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뒤로 물러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깨었습니다. 어느 틈에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러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방금 전 손등에 닿았던 그 감촉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만지고 느껴온 것은 차가운 벽, 굳은 가구, 먼지 쌓인 스웨터 같은 죽은 사물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녀 역시 모든 손길을 거부했죠. 그런데 지금 이 원치 않던 불청객이 더럽고 귀찮기만 하다고 여겼던 이 작은 짐승이 그녀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흐느낌이 잦아들고 이내 조용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전히 분하고 화가 났지만 그와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파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희미해서 할머니 스스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보이지 않는 온기는 그렇게 아주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미 할머니는 어김없이 등줄기를 파고드는 한기의 잠을 깼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아주 희미한 온기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애써 그 존재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간밤의 일은 그저 악몽 끝에 찾아온 헛된 감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요. 그러나 한번 의식하기 시작한 생명의 기척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마지못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자
꼬리를 흔드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지만 섣불리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영리하게도 상대의 경계심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김중곤이 두고 간 사료 봉투가 구석에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평생 짐승을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렇다고 굶겨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낡은 양은 그릇을 하나 꺼내 사료를 대충 부엌의 기척이 느껴지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와그작 사료 씹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혈압약을 챙기기 위해 찬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이 탓인지 밤새 뒤숭숭한 잠을 잔 탓인지 순간 현기증이 일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덜그럭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어디론가 굴러가 버렸어요. 아이쿠!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장판의 감촉과 먼지뿐, 약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내 약. 사료를 먹던 개가 어느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원망스러웠죠. 이놈의 짐승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하지만 개는 할머니의 다급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부엌 구석,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고개를 받고 무언가를 찾는 듯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개는 코로 무언가를 툭툭 밀며 할머니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필사적인 손길 위로 차갑고 단단한 원통형의 물체가 닿았습니다. 약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안에 잡힌 약병의 감촉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등을 톡톡 건드리는 개의 축축한 코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 만에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개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털의 감촉이 손바닥 전체로 전해져 왔어요.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그날 오후 김중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온갖 질책을 각오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예상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김중곤은 멋쩍게 웃으며 개에게 가져온 목줄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은 누리라고 지었어요.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이래요. 누리를 위해서라도 아주 잠깐만 산책을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을 누리의 기척과 약병을 찾아주던 영민함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만에 나서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벽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누리의 목줄을 꼭 쥐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와락 쏟아지는 바깥의 공기는 차갑고도 신선했습니다. 누리는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다가 그녀가 걷기 시작하자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목줄은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며 할머니를 이끌었죠.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전문 안내견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누리가 이끄는 대로 아주 느리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의 감촉,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두렵고도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대문 앞에서 몇 걸음 떼지 못하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까칠한 강 노인이었죠. 거기 박씨 할망구. 내가 그 개새끼 당장 치우라고 했을 텐데. 동네 시끄럽게 어딜 끌고 나와. 강 노인의 저기에 찬 목소리에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누리도 위협을 느꼈는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할머니의 앞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 스스로를 유폐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선 이 작은 생명의 온기가 등 뒤로 전해지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몰랐던 용기였습니다. 강영감,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게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할머니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녀석, 짐승이라 부르던 존재를 이제는 내게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무어라 더 소리쳤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선 작은 누리의 등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에 맞선 자신의 변화를 조용히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은미 할머니가 누리를 내게라고 선언한 그날 이후 낡고 적막하던 집에는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누리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집의 일부이자 할머니의 정지된 세계를 외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볼 수 없었지만 누리를 통해 세상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아침 9시가 되면 누리는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낑낑댔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며칠 뒤에야 그 시간이 우편 배달부가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 멀리서 찹쌀떡 메밀묵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누리는 창가로 달려가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리의 그런 반응들을 통해 잊고 있던 세상의 리듬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누리가 짖으면 아, 누가 지나가는구나. 누리가 꼬리를 치면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누리에게 말을 거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누리야, 오늘은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좀 늦네. 길이 미끄러운가 보다. 저 소리, 저건 두부 파는 아저씨야. 영감 살아있을 땐 저 두부에 막걸리 한잔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대답 없는 대화였지만 허공에 대고 말하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한결 따뜻해졌어요. 누리는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있다가도 그녀가 말을 걸면 고개를 들고 꼬리를 탁탁 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할머니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아들이 보내준 사골 국물을 냄비에 담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끈하게 데워서 누리에게도 조금 나눠줄 생각이었죠. 작은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거실 흔들의자에 앉아 잠시 기다린다는 것이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냄비 속 국물이 끓어 넘치며 가스 불꽃 위로 쏟아졌고 치익 소리를 내며 불이 그만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스 밸브는 그대로 열려 있었죠. 무색무취의 가스가 소리 없이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곁에 엎드려 있던 누리가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누리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낑낑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동도 없자 누리의 행동은 다급해졌습니다. 멍, 멍, 멍. 집이 떠나가라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자 누리는 결국 그녀에게 달려들어 앞발로 할머니의 다리를 긁고 급기야는 옷자락을 이빨로 물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왜 이래, 누리야. 옷이 찢어지는 느낌에 잠이 깬 할머니는 짜증을 내며 누리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부엌 쪽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머리가 띵하게 아파오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비틀거리며 부엌 쪽으로 다가가자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달려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비틀거리며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누리가 자신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녀의 곁으로 누리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얼굴을 하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몸,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누리야, 내가 날 살렸구나. 내가 또 나를 살렸어. 그녀는 눈물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정기 방문을 온 사회복지사 김중고는 완전히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의 냉랭하고 음울한 기운은 사라지고 할머니와 누리 사이에는 누가 봐도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에게 가스 사고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김중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얼마 전에 시립병원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을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망 없어. 괜히 갔다가 실망만 할게야. 그 말은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그녀의 주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중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할머니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누리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리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에 깊고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보고 싶다. 내가 아닌 나를 살린 이 작은 생명체가 보고 있는 세상을. 나에게 온기를 나눠준 이 아이의 모습을. 난생 처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열망이 희미한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중곤이 다녀간 후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는 열망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체념이 끊임없이 그녀 안에서 싸웠죠.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누리가 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딱딱하고 네모난 물건이었어요. 낑낑거리며 그것을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그 물건의 형태를 더듬었습니다. 두툼한 가죽 표지, 여러 장의 종이가 겹쳐진 느낌. 먼지 쌓인 낡은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찾았니? 이 말썽꾸러기야. 할머니는 나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한 감촉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채워나갔던 그들의 역사였으니까요. 그녀는 표지를 열고 손가락 끝에 예민한 감각으로 사진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커버 아래 볼록하게 느껴지는 인물들의 형상.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앳된 모습의 두 사람, 첫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이 자라 함께 떠났던 가족 여행 사진까지. 손끝이 기억하는 추억을 따라가던 할머니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단둘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칫날, 자식들이 마련해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 윤곽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이던 눈가의 주름, 오뚝한 콧날, 항상 다정했던 인매. 바로 그때 할머니의 귓가에 그날 남편이 했던 말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당신 눈동자에 비친 세상이 제일 예뻐. 그러니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해.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의 눈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빛을 잃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세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앨범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심장을 후벼 팠어요. 그리고 그 그리움 끝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한 열망이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보고 싶다. 영감의 얼굴을, 사진 속에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 열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핑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절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방문객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그녀는 문을 열어준 할머니와 그 뒤에 서 있는 누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누리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죠. 여자는 흐느끼며 자신이 누리의 원래 주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도저히 동물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고호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었어요. 그녀는 수소문 끝에 자신의 개가 안락사를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얘 원래 이름은 햇살이에요. 저희 딸이 지어줬어요. 여자는 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햇살이, 즉 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안내견 훈련을 받던 아이였다고 해요. 최종 심사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탓에 탈락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복종 훈련과 인지 능력은 어떤 안내견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었죠. 약병을 찾아주고 위험을 감지하고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걷던 모든 행동이 그제야 설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잘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염치 없지만 가끔 햇살이 보러 와도 될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리의 과거를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이 영리하고 특별한 아이가 앞도 못 보는 늙은이 옆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미안함이 할머니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먼지를 뒤집어 쓴 전화기를 찾아내 더듬거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중곤에게 거는 전화였죠. 수화기 너머로 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웬일이세요?
할머니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병원 가야겠소. 검진, 그거 받겠다고. 김중곤이 놀라 되묻자 할머니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펼쳐져 있을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 누리 이 녀석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려면 내 눈이 필요하겠어. 그것은 할머니가 자신의 약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내세운 마지막 자존심이자 새로운 삶을 향해 내딛는 가장 용감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김중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날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병원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함이 뒤섞여 할머니의 숨을 턱 막히게 했죠. 김중곤의 팔에 의지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휠체어 바퀴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박은미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료실의 의사는 50대 중반의 최 박사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묻고는 곧바로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둡고 차가운 기계들 앞에서 하염없이 빛을 쬐고 눈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는 차가운 감촉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최 박사는 여러 장의 사진과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최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희망이나 동정도 실려 있지 않은 건조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오래 방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오래 진행돼서 수정체가 거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걸 수정체 핵경화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초음파 수술로는 수정체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도했다가는 눈 안의 다른 조직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옆에 앉은 김중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선생님? 최 박사는 덤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어렵다고 봐야죠. 수술의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불꽃 위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괜한 기대를 했어. 이럴 줄 알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의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 순간 서류를 정리하던 최 박사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최 박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펨토초 레이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딱딱해진 수정체를 미리 조각내서 수술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죠. 그걸 동원한다면 아주 희박하지만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성공 확률은 장담 못합니다. 1% 아니,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1%. 그 숫자가 망치처럼 할머니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99%의 절망이 아닌 1%의 가능성. 그것은 의사에게는 그저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었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할머니에게는 칠흑 같은 바다 위로 비치는 먼 등대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른 입술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수술 받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김중곤이 수술 절차와 비용에 대해 문의하자 간호사는
엄청난 액수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이용하는 비급여 수술이라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죠. 그 액수는 낡은 단독주택이 전 재산인 할머니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곤이 옆에서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의 가능성이라는 희망과 결코 넘을 수 없는 돈이라는 현실의 벽.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누리가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리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도 녹여주지 못했어요. 누리야, 미안하다. 할미는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주 섞인 목소리가 어두운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잡힐 듯했던 등대 불빛은 다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의 희망은 99%의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박은미 할머니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 시각, 사회복지사 김준곤은 자신의 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할머니의 진료 기록과 수술 불가에 가까운 소견,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어마어마한 수술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규정상 그는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록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의 업무가 규정하는 한계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도저히 그곳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는 무시해도 좋을 확률이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전 우주와도 같은 무게를 지닌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약병을 찾아내던 영리한 개, 누리의 까만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살린 개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행정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 꺼져가던 삶의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김준곤은 퇴근도 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은미 할머니가 어떻게 세상과 단절되었는지, 상처투성이 유기견 누리가 어떻게 그녀의 삶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이 어떻게 절망에 빠진 주인을 2번이나 구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글에 과장된 감성을 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의 기적을 보여주고자 했죠. 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의사는 1%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의 기적을 가로막는 것은 의학의 한계가 아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의 벽입니다. 어둠 속의 할머니에게 빛을 선물할 기적의 강아지, 누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는 완성된 글을 지역 언론사 몇 군데에 제보 메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과연 이 작은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흔들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누리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김준곤의 글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저 작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지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기적의 2번째 장이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강 노인은 그날따라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들이켠 술에 취해 낡은 전기장판의 온도를 최고로 올려놓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과열된 전기장판의 전선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꽃이 이불에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독 가스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깊은 잠에 취한 노인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의 방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할머니의 집에서 누리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절박하고 공격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누리는 담장을 향해 달려가 펄쩍펄쩍 뛰며 지저댔고 그것도 모자라 현관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집안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누리야, 조용히 못해. 할머니가 잠결에 소리쳐도 누리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잠이 깬 것은 동네의 다른 이웃들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강 노인의 집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연기를 발견한 한 이웃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강 노인이 구출되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음 날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강 노인은 멍하니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혐오하고 구박했던 옆집의 개가 그 개새끼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편협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죠. 그날 오후 강 노인은 난생 처음으로 할머니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잔뜩 경계하며 문을 열었죠. 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두툼한 흰 봉투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수술비에 보태시오. 그게 값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는 어색하게 그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린 봉투의 묵직한 무게에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의 예기치 않은 온기였습니다. 강 노인의 이야기는 작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사건은 묻힐 뻔했던 김중곤의 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사연을 취재해 자신을 구박하던 이웃을 구한 기적의 안내견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를 실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사가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에 오르면서 할머니와 누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중곤의 SNS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언론사에는 후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은 박은미 할머니 수술비 모금함을 만들어 가게 앞에 내걸었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직접 만든 물건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보내왔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거액을 보내오기도 했죠. 며칠 만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수술비가 기적처럼 모두 모였습니다. 김중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비가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향한 채 하염없이 눈물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자신을 위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모아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곁에 다가온 누리의 머리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누리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 수술 날짜가 잡히고 병원에 입원하던 날 병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면서도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목소리.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김중곤이 부축하고 있던 그녀의 팔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몇 년간의 세월과 고생에 지친 흔적이 역력한, 그러나 분명히 익숙한 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아들 이진우였습니다. 그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어머니의 소식을 접하고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사업 실패 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듯 집을 떠나고 몇 년간 연락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머니의 앙상한 팔목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원망이, 그리움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곁에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아프게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김중곤이 돌아가고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골마 터진 상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났니? 이 늙은 어미가 볼만한 구경거리라도 됐더냐?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눈물 흘릴 사람 아무도 없겠다. 내 아비가 눈 감을 때도 이 어미 눈이 멀어갈 때도 너는 없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진우는 무릎을 꿇고 마루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면목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차마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인생, 망가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서툴게 털어놓았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어머니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비참한 날들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한 감정이 부딪히던 그때 병원 규정상 함께 들어오지 못하고 김중곤의 차 안에서 기다리던 누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문을 긁으며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와 아들의 격한 대화가 잠시 멈췄죠.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누리하고 작게 읊조렸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낯선 이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리요? 나를 살린 아이야. 내가 없던 시간 동안 나를 지켜준 내 새끼다.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김중곤이 누리를 잠시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리는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하고는 할머니와 진우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손등을 번갈아 하찼습니다. 그러고는 진우의 무릎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죠. 마치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몇 년간 쌓여있던 단단한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할머니는 이동 침대에 누워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붕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일 다시 세상을 보게 되면 내 얼굴부터 실컷 보고 싶구나. 얼마나 늙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어미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그 한마디에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긴 불신과 원망의 시간이 지나 아주 더디고 어색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을 지키는 진우에게는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죠.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겨진 누리는 현관문 앞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오지 않는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진짜 결과는 붕대를 푸는 며칠 뒤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누리에게는 생애 가장 길고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병실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은미 할머니는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아들 진우는 초조하게 그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최 박사와 간호사가 들어왔고 최 박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눈이 부실 수 있으니 천천히 뜨세요.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사각, 사각. 붕대가 잘려나가고 겹겹이 쌓인 거즈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거즈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할머니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꺼풀에 와닿는 빛의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빛은 날카로운 통증처럼 느껴졌죠.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할머니. 최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떨리는 심장을 안고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이 뿌연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흐릿한 빛과 어둠의 경계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실패인가?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흐릿한 시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뿌옇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더니 흐릿한 형체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희미한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눈, 코, 입.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 바로 아들,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깊어진 주름, 반백이 된 머리카락,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보여. 할머니의 마른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진우야, 내 얼굴이 보여. 그 순간 진우는 와락 무너지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아닌 두 눈으로 확인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손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늙어버린 얼굴이 낯설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할머니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자동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경이로운 구경거리였죠. 하늘의 파란색이 저토록 깊었는지, 나뭇잎의 초록색이 저토시록 다채로웠는지, 낡은 간판의 글씨들까지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연신 탄성을 내뱉으며 세상을 눈에 담았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동네,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리가 쏜살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기적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난생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늘 감촉으로만 느끼던 그 작은 생명체는 갈색과 흰색 털이 예쁘게 섞인 생각보다 훨씬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 기쁨에 겨워 내미는 분홍빛 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팔을 벌렸습니다. 누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어 얼굴을 마구 하차댔습니다. 할머니는 누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감촉과 묵직한 무게로만 존재하던 아이의 실체를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리야, 나의 누리야.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구나. 내 강아지, 내 기적은 바로 너였어. 할머니는 누리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작은 영웅의 모습을 그녀는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듯 눈꺼풀에 그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어둠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녀의 세상은 마침내 빛과 색을 되찾았습니다. 박은미 할머니의 새로운 삶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당분간 어머니 곁에 머물며 그녀의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매일 아침과 저녁을 준비했죠.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김치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먹음직스러운 김치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식탁 밑에 얌전히 엎드린 누리. 세 식구가 함께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하는 식사였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연신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어머니. 밥 드세요, 진우가 멋쩍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얼굴 보는데 뭐가 어때서. 밥 먹는 모습도 영감 젊었을 때랑 똑 닮았네. 그녀는 하얀 쌀밥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찌개의 선명한 붉은색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잊고 살았던 마주보고 식사를 한다는 이 단순한 행위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잃어버렸던 세월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관계의 회복은 집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옆집 담장 너머로 강 노인이 어색하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며칠을 쭈뼛거리다 용기를 낸 참이었습니다. 박씨, 아니 할머니. 눈은 좀 어떠시오? 덕분에요. 아주 잘 보입니다. 영감님 얼굴에 검버섯 핀 것까지 다 보이네요. 할머니의 짓궂은 농담에 강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허허, 이 양반이 다 나았다 이거지.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담장 위로 과일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저 지난번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거 약주 안주라도 하시오. 할머니는 웃으며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의로 가득했던 담장이 이제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강 노인은 그 후로도 가끔 누리를 위한 간식을 담장 너머로 던져주곤 했고 할머니는 그에게 간 묻힌 나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외로운 두 노인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누리의 기적적인 사연은 방송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촬영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방송까지 타. 창피하기 싫어.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 숨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아들 진우와 사회복지사 김준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누리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괜찮다고, 기적은 반드시 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을 모아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또한 그들에게 받은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박은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고 누리의 헌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촬영을 하겠다고 연락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향한 감사와 새로운 삶에 대한 단단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에게는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아들이 사다 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초등학생용 깍두기 공책을 펼쳤습니다. 난생 처음 써보는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에 진심을 담아 눌러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사회복지사 김준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누리도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냥 나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준 은인입니다. 앞으로는 귀찮게 안 할 테니 걱정 마시고 그래도 가끔 들러서 이 늙은이 얼굴이나 보고 가시오. 두 번째 편지는 최 박사에게 쓰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1%의 희망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늙은이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젠 아들놈 얼굴에 난 점까지 다 보여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오.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후원자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진 빚을 갚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할머니는 아들 진우와 함께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였습니다. 철창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개들의 짖는 소리, 공기 중에 가득한 동물의 냄새. 예전에 할머니였다면 질색했을 그곳에서 그녀는 철창 너머의 상처받은 눈동자들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그 눈동자들은 모두 한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누리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후원금의 일부를 떼어 보호소 운영비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개들의 변을 치우고 사료를 나눠주고 겁에 질려 구석에 숨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녀가 이제는 버려지고 상처받은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보호소에서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법이란다. 나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처럼 말이야. 시간이 흘러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연두빛과 꽃분홍빛으로 물든 어느 화창한 오후, 박은미 할머니는 누리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리의 목줄에 의지하는 위태로운 발걸음이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화사한 봄꽃들을 보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누리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저기 봐. 저 꽃 이름이 철쭉이란다. 참 예쁘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누리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들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을 꺼내 멀리 던졌습니다. 물어와. 신나게 달려가 공을 물고 되돌아오는 누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 몇 년간의 어둠과 고통을 모두 녹여버릴 만큼 맑고 청아했습니다. 절망의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 햇살이 할머니와 누리의 등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달려오는 누리를 힘껏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 강아지. 정말 고마워. 한참을 그렇게 햇살을 즐기던 할머니가 다시 한번 세상을 얻은 사람의 평온하고도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리야, 이제 집에 가자.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어둠과 단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기적을 선물한 반려견과 그리고 따뜻한 세상과 함께하는 빛으로 가득 찬 행복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기쁨도 슬픔도 품에 안은 채 쉼없이 나아갔습니다. 박은미 할머니가 세상의 빛을 되찾은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완연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어머니의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집 강 노인과는 이제 담장 너머로 농담을 주고받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충직한 누리가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기적처럼 평온했고 평온해서 더욱 기적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유기견 보호소에 가는 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봉사의 장소이자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감사함을 깨닫게 하는 성찰의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할머니는 진우 그리고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된 누리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익숙하게 뜬장을 청소하고 사료를 나눠주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의 시선이 가장 구석진 곳, 가장 어두운 철창 안에 갇힌 한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아이는 보호소에 온 지 몇 달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철창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늙은 개였습니다. 한쪽 눈은 백태가 끼어 뿌옇게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의 털은 푸석하게 윤기를 잃은 채였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탓에 아무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였죠. 직원들은 그 아이에게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늘 어둠 속에 숨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그 아이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세상을 향해 으르렁대던 과거의 자기 모습이 그림자의 위태로운 눈동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보호소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림자의 철창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철창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많이 무섭지? 나도 그랬단다. 세상이 다 너를 해칠 것 같고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다 알아. 내가 다 알지. 그녀는 그림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빛을 잃었던 이야기, 절망 속에서 누리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세상을 얻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요.
그림자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으르렁거림을 잠시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정 주셨다가 더 마음만 아프실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그러나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우야, 나 저 아이 데려가야겠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우리에겐 누리도 있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저렇게 아프고 사나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누리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걱정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논리나 합리를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 있을 때 세상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단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을 모아주었고 우리 누리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지. 난 세상에게 아주 큰 빚을 졌어. 내가 받은 그 기적을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괜찮다고,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내가 받은 것처럼 저 아이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한 생명을 구원하려는 깊고 성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누리를 데리고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림자를 새 가족에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죠.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그림자의 철창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자는 겁에 질려 더욱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누리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리는 짖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바닥에 편안하게 몸을 웅크리고 엎드렸습니다.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림자를 응시하던 누리가 아주 부드럽게 꼬리를 한두 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극도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개 누리가 건네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도 좋다는 무언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림자가 할머니의 집에 온 첫날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구석진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줘도 먹지 않았고 물그릇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할머니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그랬듯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준 것이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누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소파 밑 어둠 속에서 아주 느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림자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모른 척 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림자는 엉금엉금 기어 나와 잠든 누리의 냄새를 한번 맡고는 할머니의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 망설이듯 자신의 축축한 코를 할머니의 손등에 콕 하고 찍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감촉은 영원처럼 강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리가 자신에게 건넸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웠던 생명의 신호. 이제는 자신이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생명에게 그 신호를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려 떨리는 그림자의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이제 2마리의 개가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위풍당당하게 마당을 뛰어다니는 누리였고, 다른 한 마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제법 살이 오르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구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아니라 파란 하늘에 유유히 떠있는 흰 구름처럼 평온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였죠. 구름이는 여전히 사람을 조금 무서워했지만 할머니의 곁만큼은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할머니와 진우 그리고 누리와 구름이는 모두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우는 낡은 평상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옆에 앉아 2마리의 개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리가 구름이에게 장난을 걸면 구름이는 마지못해 응해주면서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얼굴에 더없이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기적은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완성한 2번째 기적은 자신이 받은 그 빛을 기꺼이 다른 어둠 속으로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이 작은 우주의 단단한 중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파랗고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고 있지, 영감? 나 아주 잘 살고 있소. 당신이 말한 대로 아주 예쁜 세상 속에서 아주 예쁜 것들만 보면서 말이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자신을 바라보는 누리와 구름이를 향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엔 맛있는 특식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잘 익은 과일처럼 풍요로웠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기적은 이제 또 다른 생명을 품에 안고 완전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